바다에서 김인숙.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여보세요 했을 때 수아기 속에서는 웃음소리부터 들렸다. 가슴이 와락 흔들렸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제이의 웃음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나 보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15년 전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웃음. 제이가 전화를 걸고 있는 곳은 미국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가까이 들리는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넓은 바다를 건너 그녀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미국에서 건너오는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녀가 제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마도 5년이나 6년쯤 전의 일이다. 제이가 미국으로 떠나고 그녀가 또 다른 나라로 떠나고 그렇게 복잡 다단한 먼 거리 이동을 하기 전에도 그들은 한동안 볼 수가 없었다. 제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제이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통해서였다. 제이는 어쩜 내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나버릴 수가 있었을까? 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알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달아나 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렇게 말없이 떠났던 제이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다. 그것도 미국에서. 우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제이의 웃음소리가 끝났을 때 그녀는 겨우 그런 말을 묻고 있었다. 제이는 신문을 보았다고 했다. 그곳에까지 배달되는 한국 신문. 거기에 그녀의 사진과 기사가 났더라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 신문을 오려놓고는 아는 사람마다 얘가 내 친구라고 자랑하고 그리고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고 다시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더란다. 그녀는 제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홀로 상상한다. 그건 그리움이고 또 일종의 사무침인 것이다. 이제 먼저 이민가 있던 언니 집에서 독립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제이. 제이가 늘 오빠라고 불러서 그녀 역시도 오빠라고 부르게 된 제이의 남편 이야기를 물었을 때 여기서 하는 일 뻔하지 뭐 하면서 또 활달하게 웃는 제이. 제이가 그녀의 기사와 사진이 난 신문을 가위로 오리고 있을 때 그녀는 제이 손끝에 베어 있었을 그리움을 짐작한다. 그 사무침을. 제이의 이야기를 한다. 그녀가 제이와 함께 보냈던 10대의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20대의 몇 순간들. 그러나 30대가 된 이후로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제이의 이야기를 한다. 제이가 21살이고 그녀 역시 21살이었을 때 제이와 그녀는 새벽 버스를 타고 있었다. 각기 다른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통 만나지 않던 제이.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많이 멀던 제이와 그녀의 간격. 그러나 21살의 어느 날 그녀가 불현듯 바다가 보고 싶어졌을 때 그녀는 이제 제이와의 사이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많은 친구들을 다 제쳐두고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제이와 그녀는 오래전에도 그렇게 바다를 보러 떠난 적이 있었다. 기억하기로는 17살의 겨울, 그 해 초여름쯤에 캐나다에서 전학을 왔던 제이는 그곳에 두고 온 애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었다. 그때 바다에 가자고 했던 건 제이였다. 제이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떠나온 애인을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늘 바다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이가 떠나온 곳은 태평양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눈 덮인 캐나다의 북부지방. 그러나 17이었던 그들은 차마 동해로는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해 고작 찾은 바다가 인천 연안부두였다. 연안부두의 바닷물이 돌고 돌아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그러나 아랑곳 없이 제이는 연안부두의 자갈더미 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몹시 메웠던 기억, 그리고 그런 제이의 모습이 사무치게 아름다워 보이던 기억. 제이가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얼마나 잘생겼던지. 믿음의 여름, 제이를 만나러 한국까지 날아온 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없이 제이가 부러웠다. 하긴 부러운 것이 그뿐이었으랴. 한동안 제이의 세계는 그녀에게는 경이었다. 제이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제이의 집은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급 맨션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 철제 현관문을 열면 느닷없이 펼쳐지던 그 넓은 거실, 거기에는 중앙 난방으로 잘 데워진 온기가 있었고 침대가 있는 제이의 방과 그 침대 옆에는 제이의 것인 스키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게 향긋하던 냄새. 그녀는 나중에야 그 냄새가 밀폐된 아파트 특유의 그닥 향긋할 것도 없는 난방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그 냄새조차 그녀에게는 경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는 그런 냄새가 없었다. 한겨울 아랫목을 까맣게 태울 정도로 온돌이 잘 들던 안방에서도 풍겨나는 냄새라고는 노릇노릇하게 이불이 구워지던 냄새뿐이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향기롭지 않았을 뿐더러 그녀의 구질구질한 삶의 흔적으로만 여겨졌다. 아주 많은 하숙생들이 있던 집, 술집 마담과 40이 넘은 고시생과 연애편지 쓰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던 덜 자란 고등학생이 있던지. 17살이었던 그녀는 그 집이 행복하지 않았다. 넓은 마당과 그 마당 한가운데에서 철철이 만발하던 꽃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집의 남루함에만 눈을 돌렸다. 17살이었던 그녀는 그녀의 방이 필요했고 그녀의 침대와 그녀의 책상과 그리고 그녀 홀로 들을 수 있는 카세트 레코더가 필요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이는 그녀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중앙 난방의 맨션 아파트와
침대가 있는 자기 방과 스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잘생긴 애인을, 당시 제이와 친해지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은 거의 연정이었으리라. 다시 21살에 바다 이야기를 한다. 초겨울이었던 그날 새벽, 제이와 그녀는 한계령을 넘어 속초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있었다. 이제 대학생인 제이와 역시 대학생인 그녀는 같은 자리에 어깨를 맞대며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제이와 그녀의 거리는 차 안과 차 바깥처럼 멀었다. 제이는 그녀가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쁜 여대생이었지만, 그녀는 거친 단발에 남루한 청바지 차림이었다. 제이 같은 옷을 입으면 안 되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말하자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철학 에세이류의 구절들을 암송하던 시절, 제이는 그렇게 변해가는 그녀가 낯설고, 그녀 역시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이 낯설었다. 제이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는 그녀를 제이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는 눈치였다. 난 그냥 네가 하는 일이니까 믿어. 네가 그러고 다니는 걸 보면 아마 데모란 나쁜 게 아닐 거야. 내가 걱정한다는 거나 아니? 제이의 말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드문 경우지만 말하는 것마다 진심인 사람이 있다. 교활함이나 자기 포장 따위는 전혀 배워본 적조차 없는 그 표정으로부터 그대로 속이 드러나는 제이는 그런 여자였다. 제이는 그녀를 믿고 그녀가 한다니까 무슨 이유의 데모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옳다는 걸 믿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것으로 전부였다. 그러나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시절에도 그녀는 17살 그때처럼 제이가 부러웠다. 이제 새로 생긴 애인과 워커힐 산책로를 드라이브 했다고 말하는 제이가 싼 값에 산 건데 괜찮지? 라고 묻는 제이의 니트 셔츠가,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지는 제이의 화장법이, 순결하고 순진해서 내색을 할 수 없는 제이와 설명할 수 없어서 내색할 수 없는 그녀가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은 어쩐지 어색했다. 대화는 자주 끊기고 바라보는 시선도 자주 엇갈리고 생각은 더 멀리가 있었다. 그러나 제이는 이번에도 그냥 그녀를 믿는 모양이었다. 이 아이는 바다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 하면서 제이와 그녀 속초에서 내리자마자 커피를 타 가지고 갔던 보온병을 비우고 그 안에 소주를 채웠다. 술을 거의 못하는 제이였지만 바닷가에서는 소주 한 잔쯤이라는 낭만이 있었고, 삶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그녀는 그 삶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었다. 대학교 2학년 말에 처음으로 시위 대열에 끼어 보았던 그녀는 훌라송 하나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한 채 그 시위를 끝냈지만 그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았었다. 시인이 말했던가,
운동보다는 운동 가요를 더 좋아했노라고. 그녀는 그 시 구절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타도해야 할 적보다 타도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었던 그 젊음이 좋았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녀는 그 치열하던 시위의 순간보다 그 자리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뒤 소위 동지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좋았고, 그 술자리에 처절한 무용담이 좋았고, 느닷없이 막걸리 잔 위에 엎어져 울음을 터뜨리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좋았다. 좋은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괴로운 것에는 눈도 돌아가지 않던 시절, 새로 태어남에 대한 거의 세뇌적인 자부감,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확신, 절대 선의 의미로서의 자기 헌신. 그러나 그런 순간들의 낭만은 언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등을 떠밀려 선배가 되었고, 후배보다 더 철학 구절들을 모르는 얼치기였던 데다가 선배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시위 이후의 술자리가 더 좋았다. 그녀가 열흘간의 구금 생활을 했던 것이 그해 가을의 일이었다. 얼치기였던 그녀는 도망가는 재주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해 사복 경찰에게 허리를 붙잡히고 말았었다.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이 된 뒤 두어 차례 뺨을 맞고, 그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쯤에 열흘간의 유치 명령을 받았다. 80년대에 열흘 정도 유치장 생활을 해보았다는 것은 전혀 얘기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일인데다가 그런 식으로 붙잡혀 들어간 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열흘은 그녀에게는 특별했다. 그 열흘은 마치 남의 10년 옥살이만큼이나 특별했고, 그 특별함을 잊을 수가 없는 그녀는 그 열흘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한 번쯤 해보고 싶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단편 하나에 그 이야기를 쓴 적이 있기도 했었다. 유치 생활을 닷새인가 일주일쯤 했을 때의 일이었다. 경찰서장에 호출이 있다고 해서 고무신 끌고 수갑 차고 경찰서장실에 올라갔더니 지도 교수님이 와 계셨다. 그는 아마도 이 녀석이 소설은 안 쓰고 웬 유치장 그러셨던 모양이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 옆에서 서장이 불쑥 그녀의 앞으로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자네 이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친구더군. 나도 이 책을 아는데 사인 좀 해주지. 그녀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라는 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책이 그녀가 썼던 최초의 장편 소설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경찰서장실에서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흉한 일이 있었을까 걱정하는 친구들 곁에서 그녀는 죽고 싶었다. 80년대에 바칠 수 없던 그녀의 소설 때문에.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유치장에 갇히는 일보다는 소설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열흘간의 유치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복귀했을 때가 더 심각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시위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체류탄 한 방 터지는 소리에도 다리가 떨렸으며 다시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도 당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리고 정말로 소설을 쓰고 싶었다. 물론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그녀는 소설 쓰는 일을 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업의 문을 닫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 어린 시절 그녀가 원했던 일은 방송국의 프로듀서가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한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카페의 여주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고된 여름을 보낸 뒤 거의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한겨울의 카페를 지키는 일, 가을 내내 테이블 위에 쌓인 먼지를 아주 가끔씩 젖은 걸레로 닦아내는 일, 그러다가 문득 바다를 바라보는 일.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희망이 어린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안다. 그녀는 카페를 열기 위해 도시의 집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한적한 해변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남은 인생은 어쩌면 지난 10년간 그녀를 지켜왔던 그 완고한 일상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한때 그녀는 소설 쓰는 일이 그녀에게 있어서만큼은 신성적인 의미이기를 바랐던 적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소설은 이미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그녀가 그 수없이 많은 소설 더미 위에 자신의 소설을 더 얹어 놓으려고 드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빛나게 하리라는 기대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방법이 되리라고 믿었다. 그 대화가 세상을 살찌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녀와 세상 사이에 교통의 수단은 되어줄 것이며 교통할 가치가 있는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나는 네가 소설을 써서 유명하게 되고 부자도 되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내 친구가 누구라고 자랑 좀 하고 다니게. 언젠가 제이가 그녀에게 했던 말, 그녀는 제이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속이 투명한 제이,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조차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제이, 부정한 세상과 권력에 대해서도 데모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시대에 소설을 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이. 늘 1, 2등을 다투었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만 아니었다면 절대로 대학에 들어갈 생각이 없던 제이. 그녀는 제이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제이의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는 제이의 투명함에만 기대었으니 이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나를 바라봐 주고만 있을 것이라는 마음 편한 계산. 제이와 바다 여행을 떠났던 그 초겨울의 새벽, 바람이 찼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여행에 들떠있던
제이의 얼굴만이 기억난다. 대 6시간이나 걸리던 버스 여행 동안 그들이 무슨 말을 했었던가. 편가르기에 묶여있던 그 시절 제이와 그녀는 그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어쩌면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억나는 것은 침묵뿐이다. 버스에서 내려 속초 방파제 옆을 걸어 들어가 바위 위에 앉았을 때 거친 파도를 내려다보며 제이와 그녀가 동시에 지키고 있던 침묵. 그러나 어쩌면 그녀는 물었을지도 모른다. 제이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그리고 어쩌면 제이도 그녀에게 물었을지 모른다.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대답을 해준 것은 아마도 바위등에 부닥치던 파도의 거친 소리가 아니었을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삶이란 흘러가다가 부딪히고 부딪혀서는 부서지지만 다시 한 몸으로 뒤엉켜 바다가 되는 것이라고. 제이와 그녀는 그 깊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온병에 담은 소주 한 병이 단숨에 사라지는 동안 어느새 어둠이 기어오고 있었다. 놀러와라. 네가 놀러오면 얼마나 좋겠니? 미국에서 걸려온 제이의 전화. 전화번호를 묻는 그녀에게 서둘러 자기 전화번호를 불러주다 말고 제이는 놀러오라고 말했다. 제이는 그녀가 자기에게 전화를 걸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까? 전화번호를 물으면서도 그녀는 아마 자신이 제이에게 전화를 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이의 목소리는 끝끝내 활달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도 제이는 그녀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주었다. 그녀가 제이와의 바다 여행을 떠올린 것은 제이와의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하루나 이틀쯤이 더 흘러서였다. 그 하루나 이틀 까닭없이 그녀는 몸이 아팠다. 몸살 기운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린 거실창을 닫으려던 그녀는 불현듯 날아온 비릿한 냄새에 잠깐 현기증을 느꼈다. 머리를 뒤로 젖힐 사이도 없이 코피가 주르륵 흘렀다. 몸살인 건 사실이었다. 손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코피를 본 순간 그녀는 그 바다 여행을 떠올리고 있었다. 피에 대한 기억, 그렇다. 그런 것이 있었다. 21살이 바다 여행에서 그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었고 아주 짧은 순간 죽음이라는 것도 보았었다. 그녀가 바닷속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바위에 부닥쳐 찢긴 손등에서, 손목에서, 그리고 턱 끝에서 핏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제이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높은 바위 위에 오독하니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는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 여행의 기억은 그녀가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내려다보던 제이의 시선으로 남아있다. 제이는 어쩌면 그렇게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을까?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든가 아니면 스스로 구해보려고 뛰어들기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그녀가 제이에게 물었을 때 제이는
이제 우울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상하지? 겁도 안 나고 그냥 보고만 있게 되더라. 그때 그녀는 알았다. 그때 바다에 빠졌던 것은 나만이 아니었구나. 제이도 같이 뛰어들었었구나. 도대체 왜 나는 제이는 절대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도대체 왜 그녀는 그녀 이외의 어느 누구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던가? 21살 바다 여행에 대한 기억의 환기는 몸살 기운보다 그녀를 더 열에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제이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국가번호 1로 시작되는 미국의 전화번호. 그녀는 전화를 걸기 위해 늘 밤을 기다렸다. 그러나 제이가 깨어있을 시간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잠, 그런 잠의 꿈자리는 늘 뒤숭숭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어딘가로 떠나고 있다. 때로는 바다, 제이와 함께 갔던 속초의 방파제 옆, 또는 그녀가 한동안 살았었던 저 남쪽 나라의 푸르른 바다, 또는 글 쓰는 사람이 된 이후 제일 먼저 달려갔었던 어느 곳의 겨울바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그녀는 들판을 지나고 기차를 타고 골목을 헤매기도 했다. 꿈이 깰 때까지 또는 꿈이 바뀔 때까지 그녀는 하염없이 그곳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 언젠가 제이가 불쑥 그녀의 곁으로 나타나 그녀에게 말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때 우리는 참 아름다웠어. 그렇지 않아? 그녀는 제이가 불쑥 그녀의 곁에 나타나 그녀에게 그렇게 말할 것을 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인. 순결하고 투명한 제이, 투명하게 그녀에게 말할 것을 안다. 내게로 놀러 오렴.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아직 아름다운 날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